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김성규 교수, 다른 한 교수님 3명이 진행을 했던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것은 국내 사례 분석을 맡았었고요. 다른 한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 분석, 그리고 김성규 교수님께서 일부 국내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실증 분석을 하시고 해외 출장도 가시고 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좋은 얘기를 김성규 교수님한테 듣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했던 거는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정보의 현황과 문제점을 탐구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추진 전략과 사업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게 코이카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코이카가 2010년에서 15년에 했던 그런 여러 민간협력 사업 중에서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추렸습니다. 30개 사업을 추렸고요. 보통 이제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경제 접근법이 사실 그동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코이카에서도 이런 거 관련한 연구 영역은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에서 제시했던 것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공정무역, 임팩트 투자. 보통 이 사회적 경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을 5개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5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사업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들을 쭉 놓고 이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해서 얼마나 이런 5가지 유형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5가지 유형이 아닌 다른 과미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 동시에 들어있는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등을 바탕으로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선정한 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사례 이렇게 3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시면 28번하고 30번은 사실 코이카가 지원한 민간협력 사업이 아니에요. 둘의 생협과 아이컵 생협 일단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죠. 이 2가지는 그냥 잘하고 있는 사례라서 저희가 레퍼런스로 하기 위해서 2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사실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은 28개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총 30개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례별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사례집이 아마 사례집을 따로 발간을 했어요. 보고서가 따로 있고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 30개씩의 사례집이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그 사례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선정한 30개 보면 주로 베이커리 카페와 봉제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례일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것은 기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현재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와 새로운 협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같은 경우 가축은행의 형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소액 대출이 상당히 많았고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를 하시겠지만 소비자협동조합을 직접 하는 경우 그리고 NGO가 생산자로부터 커피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것은 임팩트 투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이제 막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서 코이카가 시범적으로 최근에 우간다에서 한 50만 달러 정도를 해서 코이카 우간다 펀드를 조성해서 했던 게 이제 유일한 임팩트 펀드 투자였고요. 이거에 비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임팩트 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재 공연국에서는 임팩트 투자를 굉장히 중요한 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목적이고 이런데 분석한 사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 5가지 유형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은 조직 유형이고요, 사실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그 외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우리가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기는 그런 여러 가지 결사체들, 상조의 NGO, 큰 광의 카테고리를 넣고요. 이쪽에는 비즈니스 접근, 공정무역이나 소액대출이나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뒤에 해외 사례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지만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적정 기술이 굉장히 적습니다.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적정 상당히 적고 또 한 가지 적은 거는 임팩트 투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국펀드 하나라서 해외에서
많고요. 그러니까 망고 펀드 같은 경우도 우간다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펀드인데 해외에서는 개발 기관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코이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하지 않고 요즘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가장 적은 게 중소기업과 임팩트 투자 그거에 비해서 해외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사점과 재현은 이제 일단 김성희 교수님 다 말씀하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2013년 정도부터 된 코이카 사업이 훨씬 더 사회적 경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좀 내용도 충실하고 여러 가지 목적도 분명한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좀 진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많은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설립하는 경우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사전조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가 대학이나 개발 NGO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국내의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이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는 두레사기업이나 아이콘 아주 극소수들이라서 아직은 해외에 비해서는 국내 사회경제 조직이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직은 초기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소액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대출이 많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소액대출을 하나 넣어서 하고 있는 경우라서 아주 진일보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이제 초기에 의도했던 거와는 다른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전조사가 준비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무상원조, 그란트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사회적 경제 사업이 아직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자산 창출이나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치자산을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대출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아직은 제대로 구체적으로 조건이나 이런 게 배치되지 않고 해서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고 펀드가 이제 임팩트 투자를 유일한데 해외 같은 경우는 많은 사업들이 초기에는 무상 원조로 시작을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키우는 경우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제시했던 거는 아름다운 커피나 국내버스가 몽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정착이 좀 잘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사례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임팩트 투자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성희 교수님께서 이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남영수 교수님 이제 국내 사례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시사점 간단히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공여기관, 그러니까 디피드의 어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추진 전략들을 이제 코이카가 많이 이제 러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 코이카 사례를 현장 방문해서 신축 분석하고 운영 방안을 내는 것은 이제 저희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발표되어 운영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이카 민혁실에서도 주요하게 이제 저희 연구팀에 이제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요 사업을 민혁실에서 이제 수행할 때 어떤 운영 방안을 가지면 이제 좋겠는가. 초기에 사업 이제 발굴, 세팅, 운영, 추구 전략까지 평가, 추구 전략까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까지를 쭉 진전하게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앞쪽에 말씀드린 디피드하고 그리고 베트남 사례, 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이제 먼저 보셨으면 질의응답 시간에는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이제 구분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접근법 지향점을 이제 뭐 포용성, 친빈곤층 성장, 일자리 창출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었고요. 디피드의 어떤 논의는 일단 그 시장 실패 관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그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과제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운영의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특징과 전략을 간단하게 보면은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방식에 주목을 합니다. 디피드는. 그리고 이제 인클루시브하고 서스테이너블한 관점을 출발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위탁이라는 관점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디피드가 직접 뭐 사업을 하는 많은 부분을 이제 아웃소싱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실험적이고 시장 선도자 비용의 극복에서 어떤 그 굉장히 좀 그 투자하는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그 사회적 경제의 어떤 그 재정 확보의 취약성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C라고 하는 어떤 그 어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측정 중에 이제 그 job creation하고 financial return에 대해서 이제 좀 측정을 좀 주요하게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고려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이제 그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그 외에 이제 인권 노동 문제라든가 혹은 그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 경제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어카운터빌리티 문제라든가 부패 문제 그리고 뭐 금융 범죄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요건, 실무적인 절차를 명시해.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좀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런 어떤 그 평가 이슈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그 모니터링과 이밸리에이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적정 분야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일단 그 성과 측정이 보다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임팩트 측정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교육, 보건, 기후변화, 인프라 이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혁신적이며 탄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DIB인데요. 그러니까 뭐 Development Impact Fund 프로그램에 맞는 어떤 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좀 어떤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 위험성인데요. 그 투자 위험성은 한 중간 정도의 어떤 투자, 너무 이제 그 리스크가 높아도 너무 낮아도 중간 정도에 있을 때 투자자들이 어떤 유인이 존재하므로 그런 어떤 대상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임팩트를 인베스트먼트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프로그램 역할은 따로 넘어가시고요. 개도국 사업 사례는 이제 좀 잘된 사례, 코이카의 사업, 이제 남현수 교수님 뭐 28개 쭉 분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사업 제안서나 평가서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진행되는가, 현장 실증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시사점을 끌어내자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코이카가 사회적 기업을 이제 아예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뼈박하고 있는 코스코 인도네시아 사업장을 좀 방문하고 싶었는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업장을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천을 받은 이제 베트남 사례를 가게 됐고요.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민농성 빈곤가구 소득 증대 및 지역 정부 역량 강화사 이렇게 되는데요. 호치민시 인근의 민농성 지역이고요. 농촌 지역 빈곤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역 영세 상인과 해당 지역 협동조합 조합원 그리고 로컬의 이제 그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상 이렇게 4개 카테고리로 이제 타겟팅이 되어 있고요. 뭐 현황을 보면 이제 6에서 700가구가 이제 수혜 대상이고 이러한 어떤 그 대상들 영세 상인 뭐 일거리 자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바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열매나무 인터내셔널 사업을 하는데 진전이 되고 있고 안정성이 보이고서 판단이 되지만
지속성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과제가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파트너십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인큐베이팅 사업의 한계 문제, 뭐 자세한 건 지금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종료 이후에 어떤 추구 전략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그리고 시드 머니를 관리하는 데서 인민위원회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거기서의 어떤 좀 집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은 베트남의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구조의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의 추구 전략으로 이제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안 되겠지만 이러이러한 고민들, 그리고 어떤 민간 기업의 어떤 펀딩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의한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해피 베이커리 사업입니다. 한백기술학교 내에 이제 제빵 제도가 개설이 되고 여기에 어떤 찬물이 이제 베이커리 연결된 사업인데요. 일단 이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고 않지만 그 교육사 중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글로벌 CSR 사업은 이제 수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빵 기술 이전과 고용 창출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가를 해보면 제빵 교육장 설립은 한백 기술에 무난히 설치됐고요. CJ에서 이제 투자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해피 베이커리를 이제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후에 이제 유사 사업을 할 때 좀 미리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 사업의 효과성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효과성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있었고요. 출구 전략을 보면 일단 제빵 제과의 어떤 이른바 핵심 어떤 고급 기술을 이전하는데 이제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 섹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2호점, 3호점을 계속 확장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베트남 지역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스테이크홀더들이 많아요, 이 사업에. 그래서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고려돼야 된다. 이는 그간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사전에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게 경쟁력을 가지면 빵이 잘 팔려야 되는데 이 어떤 빵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 운영 방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론 시간을 좀 돌리고요.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할 건 아니고요. 저는 연구 책임자로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갈 겁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반갑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얘기부터 15분 두 분이 설명은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저는 빨리 들어갈 거예요. 배경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코이카 지원을 받았던 국제개발협력 사업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정무역을 연구하고 공정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라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국제개발하고 첫 출발이 같은 선상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3년, 14년, 15년까지 3년을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이건 주로 작년에 했던 내용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정무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치 사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가 제일 큰 특징 혹은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공부하는 사람들 배경이 경영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치 사슬 내용은 최근에 국제개발협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차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공정무역에 대한 일반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점에 대한 얘기를 여기 좀 낯선 분들은 좀 공부가 되실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작다, 또 문제가 있다 하는 것 좀 얘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실 거고요. 저는 다음에 토론할 때 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는 걸로 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피활동조합의 조수미라고 합니다. 쿠퍼가 아니고 쿠피예요. 저 2013년도 연구부터 쭉 참여를 했었고요. 이 앞에 서론적인 얘기들의 그냥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 공정력 시장도 커지고 있고 활동가들도 많아지고 참여자들도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공정력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게 큰 고민이었었고 이거에 기반해서 한국의 사례, 한국의 현황을 분석하는 게 가장 작년 연구의 큰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15년 동안 3년 동안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연구 과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영국에도 2014년도에 다녀와서 영국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공정하게 무역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정의가 있고 핵심 원칙들이 있는 그런 운동이면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 파인이라는 2004년도에 유럽의 공정무역 단체들이 중심으로 모여져서 공정무역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거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거냐 라는 거에 답으로 저렇게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고 공정무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거다 라는 것들을 핵심적인 이제 가치로 두고 핵심 원칙들 5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공정무역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보통 우치 인증이나 지속가능한 무역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공정무역의 핵심은 페어 프라이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어 프라이스가 생산 비용, 생활 비용, 공정무역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비용이고 이게 시장 가격이나 비교했을 때 페어 프라이스가 더 높다면 그걸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페어 프라이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적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비교 그러니까 표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 현황 조사한 거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 국내에 비해서 공정무역이 수입량은 저가 수입량하고 수입액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거를 더 비싸게 사온다라고 그냥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 인증에 대해서는 보통 유럽에 가시면 이 마크를 많이 보실 거예요. 플로 마크를 이게 가장 지금 일반화되어 있고 주流화되어 있는 마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무역 단체들 중심으로 모여서 만든 게 이 인증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이 인증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들이나 공정무역 활동가들이나 우리가 이 제품이 어떻게 공정하게 생산되고 거래되었는지를 증명해 줄 것이지 어떻게 설명할 것이지에 대한 대답으로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거래되었으면 이 마크를 붙여주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정무역 마크들이 있고 인증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이 인증 시스템마다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아까 그 5가지 핵심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페어 프라이스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생산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지원 방법으로 아까 인증을 통해서 소셜 프리미엄으로 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소셜 프리미엄은 아까 FLO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냥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생산자한테 주고 그 프리미엄은 생산자 그 단체 그 조합이 아니라 공동체 조직에 줘서 그 공동체 조직이 그 프리미엄을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디에 쓸 건지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고요. 이거는 소셜 프리미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통을 사면 얼마를 줘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있고 생산자 지원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구매하는 거와 별개로 아름다운 커피가 네팔에 누구를 도와준다 이런 정도 이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커피가 자기들이 생산 지원금을 구성해서 생산자를 선택해서 그 생산자를 도와주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전체 공정무역 발전 역사 흐름을 계속 보게 될 건데요. 그거는 정리한 거고 저희 연구진들이 4가지로 이제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했는데 이 이제 주류와 규모와 다양한 커뮤니티인데 요즘 최근에 드러나는 핵심 것들입니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류화를 설명을 드리면 공정무역 시장이 한국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주류화가 됐다고 보고 그 주류화의 의미는 다국적 기업이나 좀 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공정무역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 참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정무역 중심으로 모였던 FTO들이 아니라 일반 유통업체나 다국적 기업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게 공정무역 시장이 주류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공정무역에 대해 비판이 생기는데 자꾸 주류화, 시장을 크게 막으려고 하니까 진짜 영세하고 도움이 필요한 논문들은 배제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류화랑 연관된 규모화라는 건데요. 작년에 밀라노에서 공정무역 학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정무역 연구원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레이놀즈 교수님이 요즘에 최근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스케일업에 관련된 일입니다. 더 이상 공정무역이 영세한 시장을 싸우는 게 아니라 더 규모화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생산자들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플랜테이션을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그런 요구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기존의 소농을 중심으로 작은 양을 생산해서 작은 양을 파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도 조직해서 대규모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판매해야 더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규모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 플랜테이션에 대한 문제는 페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 가격 이외에 진짜 공정하게 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다시 또 시작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화에 대한 건데요. 공정무역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로 더 이렇게 분화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크게는 근본주의와 실용주의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정무역 단체들끼리 생산자도 공정무역을 잘 알고 있는 단체와 소비자도 공정무역을 잘 알고 있는 단체끼리 서로 직거래를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거래를 하자. 그래서 기존의 무역을 더 뒤엎자라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시장이 성장해야 된다. 더 많은 생산자가 이익을 받으려면 시장이 커져야 되고 더 많은 생산자가 이익을 받게 해야 된다는 실용주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관점에서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미국의 사례에서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는 플랜테이션을 인정해야겠다. 우리가 노동자 잘 관리할게. 우리가 뭐 더 노동을 더 잘 페어하게 할게라는 거에서 페어 트레이드 인터내셔널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미국의 그 이니셔티브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용주의 관점에서도 또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 밑에 공정한 게임 플레이가 이제 소득적 저항이라는 이거는 아너 칭슨이라는 연구자가 정치학 관점으로 그 생산자들에게 얼마나 더 할 것인가 그 권력을 주고 그 거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점을 나누게 되고 여기서는 공정무역 인증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인증은 다 제도적인 관점들이고 얼마나 더 생산자가 기존의 공급 사슬을 더 들어오게 하는가 더 그 거버넌스에 들어오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공정무역 마을 운동인데요. 이건 보통 소비국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이건데요. 소비국가의 그 지역이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 내 공정무역 인지도를 높여주고 소비도 촉진하게 한다라는 게 지역의 지역 정부가 소비해줘야 되고 공정무역을 그리고 지역의 사업체들이 소비해줘야 되고 학교들이 소비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정무역 마을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무역 마을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 따라서 각 맥락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무역 가치사슬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가치사슬로 했던 이유는 공정무역 시스템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참여해서 공정무역 가치사슬이 변화되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기 위해서 가치사슬 분석을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드와 도어티 교수님이 이제 대표적인 가치사슬 연구자입니다. 공정무역에서는 리드 교수님의 먼저 그 논문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기업이 공정무역 가치사슬에 어떻게 참여하고 그게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 보면 이 4개 유형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보면 기업이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사회적 경제 조직
조직들만 100% 참여하는 가치 사슬이라는 것, 그리고 점점 소매 단계에서 참여하는 경우, 인증에서 참여하는 경우, 생산까지 참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업이 우세해질수록 공정무역 가치는 지켜지기 어렵고, 그리고 품질을 지켜야 하고 가격을 낮춰야 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공정무역에 대한 그 가치 사슬이 잘 지켜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정무역 가치 사슬, 도어티의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2013년도 연구 과제에서 중요한 표가 되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가치에 기반하지 않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들이 참여해야 시장이 커지는데 그럼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뭔가? 라고 해서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페어워싱은 공정하지 않은 기업들이 공정무역 물건을 팔게 되면 그 기업이 얘네 공정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공정무역의 그 가치까지 훼손이 된다는 의미예요. 페어워싱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포섭이라는 의미는 공정무역 인증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공정하지 않은 기업인데 스타벅스가 FLO 마크를 받게 되면서 띠를 많이 내게 되면 그 시스템 내에서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띠를 많이 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심각해지면 희석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인증 시스템의 기준을 자꾸 낮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띠를 많이 내니까 이렇게 낮춰줘. 이렇게 기준을 내려줘. 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포섭과 희석은 단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무역 시스템에 참여하고 포섭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가치가 지켜지지 않게 되거나 기준들이 낮아지게 되는 게 희석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나눴는데 이게 한국에는 다 있지 않고요. 이거는 영국 시장을 기준으로 한 거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1번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공정무역 단체 중심으로 거래하는 경우고 두 번째부터는 소매 단계에서 유통 단계에서 계속 참여하게 되는 과정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포섭과 희석이 진행이 된다. 공정무역 가치가 지켜지기 힘들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다 우세한 가치 사슬이 다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얘기는 김성환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뭐 영국이나 이런 데 7조 원 규모라면 한국은 현재 지금 115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속해 있거나 한국의 회원단체로 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인증 마크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한 56억 정도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규모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얼마나 그러면 한국에서 공정무역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시면 36개국에 13가지 품목을 가지고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와 완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그다음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선진국,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초콜릿이 이슈인데 초콜릿을 국내에서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기술력도 굉장히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초콜릿을 그냥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 단체들이 공정무역 단체로 생산자 직거래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수입 업체인 중개인을 통해서 공정무역에 있는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통업체가 일반 수입업체를 통해서 완제품을 재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의 이슈는 뭐냐면 완제품을 재수입해서 들어오는 경우 거기에서 어떤 생산자한테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 물건이 만들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들이 어떻게 생산자들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4가지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운 커피나 카페 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이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단체 역량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경우고요. APNET, 둘의 APNET이랑 아이프생협 같은 경우에는 생협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금을 별도로 조성을 해가지고 생산자가 직접 지원을 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곳 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물건도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1억 2천년 이후에 세계 공룡구역 변화 추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화와 규모화의 부분에 있어서 세계 매장을 통해서 계속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유통 매장, 스타벅스라든가 홈플러스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FAO라든가 WFTO라든가 이런 식 다양한 인정체를 흡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밸류체인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케이스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유사하게 가고 있지만 수준이나 규모,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공정무역이 사회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강하게 구조화하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과연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공정무역의 원칙 9가지에 기반해서 단체들이 정말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최저 가격은 주도하고 있다던가, 소셜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다던가, 이제 장기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 규모를 넓히려면 상품군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들한테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국내에 있는 단체들이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에 있는 이제 역량이라든가 자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무역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사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이걸 매핑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공정무역 단체라고 한다면 이 단체가 이 제품을 수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급사슬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산자랑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생산자가 인증을 갖고 있는 생산자한테 물건을 소싱을 공급해서 국내에 있는 제조나 가공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이걸 맡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물건 생산하는 경우, 이제 커피 같은 경우,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가 뭐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로부터 유럽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유럽에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또 저희 쪽에서 가지고 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부터 중개업자, 공정무역 단체가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다 인증을 거쳐가지고 인증 라벨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판매 경로도 보시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정무역의 어떤 희석이나 포섭이나 페어싱을 최소화하려면, 공정무역이 이제 그런 아까 조호트 교수의 그 유형과 따라간다면 1, 2, 3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치사슬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공정무역이 확산되어 있지만 좀 건강하게 주류화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무역 가치사슬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그것에 대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중개인이라든가 완제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명확하게 하기 힘들어지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제 생산자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교육, 판매 관리 이런 것들이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단체랑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생산자의 역량 개발이라든가 품질 관리, 판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다면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열심히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 오신 거 공유해 주셔서 소중한 결과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뭐 사회적 경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어서 아카데믹하게 말씀을 드릴 건 없고, 다만 이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양쪽의 발표에서 저희 코이카가 많이 조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 이제 뭐 실무 담당자로서
저도 그냥 의견을 내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남영숙 교수님하고 김성규 교수님 발표하신 이제 민관협력사 분석 결과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농촌 개발 사업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가치 사슬이죠. 그 기존의 사업들은 사실은 뭐 생산성 증대 아니면 뭐 판매 이렇게 다 각각의 이제 사업의 절차별로 아니면 농업 생산의 이제 생산과 공급 그 절차별로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사업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굉장히 그 취약층이라고 여겨지는 그 스몰홀더 파머즈들이 이런 전체 가치 사슬에 어떻게 편입돼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소득 증대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새마을 운동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사업만 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좀 사업에 좀 녹여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파이낸스 말씀하셨던 거에서 가축은행이다 하면 예전에는 뭐 소를 한 마리 이제 농가별로 한 마리씩 나눠줘서 이것을 얘를 키워서 다시 받아서 다른 농가에게 주고 이런 식의 단독적인 사업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럼 얘 소를 이제 저희도 이제 다시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가 왜 죽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백을 안 해줄 때 다시 상환을 해주지 않을 때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거죠. 얘를 키우려면 사료도 있어야 되고 물 공급도 해야 되고 얘를 다 수의학적으로 얘를 뭐 병이나 뭐 이런 질병들을 다시 좀 케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 사업에 독립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 국가의 시스템에 이런 뭐 농업부나 아니면 정부 시스템에 녹였어야 되는 건데 우리들이 그런 그 경험들을 못했다는 것. 가축은행이 단지 그냥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서 농민들이 가축이든 아니면 뭐 종자든 시장 접근성이든 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산 활동을 할 것인가라고 좀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그 논의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는 양자 사업에서는 사실은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많이 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민관협력 사업은 사실은 1단년도 하는 길어야 뭐 2년, 3년 이렇게 그 짧은 사업이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마이크로 파이낸스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봐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걸 뭐 성공했다, 모니터링한다, 평가한다 이런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는 사실은 제가 뭐 담당하진 않지만 굉장히 조금 좀 회의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이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앞으로 조금 뭐 사회적 경제라는 뭐 접근 방법에서 이것이 뭐 기존의 제도권과는 또 다른 우리는 뭐 독립적인 사업을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녹여야 될 것인가는 저도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제가 방금 뭐 거버넌스를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김성규 교수님이 협동조합 말씀해 주셨는데 베트남 농촌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런 분명히 거기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콜카 다른 이제 뭐 CJ 사업 같은 사업지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고추 생산자 조합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더 이제 가치 사슬을 확대하려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법 제도를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협동조합 뭐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 때 그쪽 이제 민통성 정부에서 나와서 같이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해서 계속 이 나라의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계속 이제 우리 사업에서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었으면 또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관협력 사업이 좀 기존의 사업과 언어가 달라서 이것을 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종합 토론이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두 번째 발표에서 강조를 하신 그 밸류체인이 저희도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네슬레 CEO 그 CSV 그 발표를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대기업 관점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정말 그 사회적 경제 그 관점에서 보고서 양쪽을 또 다 보기 위해서 공부를 갔었는데 이 네슬레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이제 희석 뭐 이렇게 이 단계별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기업이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 시장 교란을 엄청나게 해버린다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막강한 자본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켓에 이제 BOP 시장에 진출할 때 어떤 그 공여기관하고 이제 대기업 간의 언어가 다르니 우리 이제 스케일도 다르고 프로세스도 다르고 스피드도 다르다. 저희 입장에서는 1, 2월 달에 새로 이제 설계하는 이런 이제 기획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아무리 빨라야 7월에 이제 기재부의 예산을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무리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 그냥 외교부 통해서 기재부 통해서 7월까지 하늘을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사업비가 컨펌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근데 네슬레 같은 이제 CEO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CEO 레벨에서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R&D도 됐어 우리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모든 시장 거버넌스, 국경 이런 걸 다 초월하는 이 초월적인 이런 파워를 되게 실감했던 이런 지휘응답 시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 네슬레 이제 커피하고 원두를. 근데 본인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희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렇게 퉁치는구나 이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비판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60%를 개런티 해준다는 거예요. 농민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퉁쳐서 그 컨트랙트 파밍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본인들은 시장 가격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60%는 개런티 해준다. 농민에게.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회장님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전체 물량의 100 중에서 어느 정도를 그 부분으로 차지하느냐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한 3%만 60% 해줘놓고 우리는 저기 하신다라고 퉁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제가 따지고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로 줄게 이렇게 좀 이렇게 얼버무려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좀 경험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대기업 이제 뭐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시장 교란을 어디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혹은 우리가 여기에 기후변화도 사실은 적응하느냐 대응하느냐의 차이는 스탠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 그 기후변화 관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응해서 이렇게 포션을 넓혀가느냐 접근 방법이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이 아니면 여기에서 대응하느냐 지금까지 사실 시민운동이나 뭐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대응하는 측면에서 많이 역할을 했었죠.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인 소비를 이제 강요한다, 강요 차원에서 강조하시는 이런 차원이었다면 오히려 적응해서 이렇게 조금 이용하는 방법 그런 절차라도 발상의 전환이긴 하지만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대기업과의 그런 진짜 거대 자본과의 그 인터랙션을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렇게 그런 대기업을 제가 사례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좀 그 생각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언부언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이건 푸시 전략이냐 풀 전략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조금 그들을 그 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 이피션시 측면에서 더 좀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서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 발전 연구원에서 본 말입니다. 공정력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발표에 대해서는 뭐 짤막하게 두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뭐 사회적 경제를 공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뭐 발표에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이제까지와 달리 이제 국제개발 협력의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불러들이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방향성이라든지 지향점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의 국제개발 협력보다 개발
협력의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끌어들이면서 세니, 아마추어 세니랑 경제학자 말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역량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들이 좀 더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사업들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인 방식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국의 어떤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깃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주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지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공룡무역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장 교수님 팀하고는 제가 뭐 과제 처음부터 계속 관여를 해왔고, 저도 아무도 모르는 공정무역 마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 활동을 한 2년, 3년, 지금도 그게 끝난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고, 제가 이 관여된 이유가 사실은 한국에서 그 공정무역 도시를 제일 먼저 추천한 데가 인천시입니다. 저희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천이 항상 한국 최초 제일 먼저 한 게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인천이 무역 도시고 항구 도시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발표하신 거 보면서 연구를 하신 거 보면서 상당히 한 3년 정도 하셨기에 내공이 상당히 좋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도출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23페이지의 공정무역 가치사슬위원회라는 분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한국 공정무역 특히 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공정무역의 제품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상당히 기준들이 상당히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각 유형별로 페어워싱이나 포스비나 희석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고 계시다는 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장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7가지 유형들, 이제 아까도 여기 유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다 본질적으로 공정무역의 가치를 중심으로 몇 가지 형태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그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현 단계에서 진짜 얼마 안 되는 이 포션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보다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일단 팔을 키워놓고 나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영향을 결집해서 나머지 것들을 쳐나가는 것들이 좋은 전략이 될지 좀 이상한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의견 한번 듣고 싶고요. 김성희 교수님하고 또 프로젝트 하신 분도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연구원에서는 인천을 벗어나면 연구를 못해서 국제적인 연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가지는 이제 가치 사슬 부분들을 이제 도입하고 이제 투입 산출 결과 임팩트와 가치 사슬 부분들을 연결을 하셨는데, 가치 사슬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소셜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해서 논의를 하시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김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회적 경제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갈래가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국제개발 협력 사업 중에서 사회적 경제 확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배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가 있겠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기 그 발표하신 분들 다 앉으실 공간은 없지만 대표로 저기 대답하실 분들이 좀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좀 이따가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두 분 나오셔서 먼저 지금 토론 하신 선생님들이 질문하신 거나 아니면 뭐 여기 대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3분 정도씩만 일단 얘기를 하시고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예. 그 토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멘트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이 과장님 코멘트 감사하고요. 그 가치 사슬 형성과 평행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를 얘기할 때 이게 뭐 사회적 기업이든 소액 대출이든 간에 원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우리 DPD 얘기하면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 경제의 실패, 대안으로서의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발협력의 사회적 경제는 약간 좀 그 애초에 그 나왔던 유럽적인 맥락에서 했던 사회적 경제랑 달라요. 그래서 같은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베트남 경우도 제가 또 플로어 질문 나오는데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베트남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구조하고 예를 들면 아까 소액대출 예를 들면 그게 맞물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 진행 방식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액대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팅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시드머니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현지 로컬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타겟팅으로부터 타겟팅, 원금의 상환 이런 것들이 다 개입이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이제 수행 주체는 원활히 잘 수행을 하고 잘 끝내기 위해서는 인민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애초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소액대출, 뭐 그라민뱅크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소액계층, 인공계층을 타겟팅하는 어떤 애초에 사업 목표 요구가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가치 사슬 문제라든가 사업의 뭐 확장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개도국의 어떤 사회, 어떤 경제, 정치적인 어떤 구조하고 좀 매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대학 경제를 사회적 경제는 좀 다른 면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확장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제가 사례드렸던 두 가지 사례에만 들어도 확장성을 고민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출구 전략을 써서 잘 저기 빠져나올 걸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군대에 사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확장성을 고민하기에는 너무 현재 상황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호이카 이제 도너 에이전시의 어떤 이제 하나로 이제 전달했을 때 호이카도 이 사업을 확장성을 고려하는 어떤 그런 걸 계속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어떤 주체들의 고민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질문 나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되게 답을 제가 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 박사님이 얘기하는 뭐 어떤 전략이냐면 저는 건강한 주류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는 회피하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회피한다고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얼마나 건강하게 잘 돌아갈 것이냐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네슬레 사례도 비슷한데 자기네 전체 물량이 1% 하면서 잘한다. 이거는 메인스트리밍 하는 적 아니죠. 또 반대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영국의 슈퍼마켓 넘버 2가 테스코 다음에 세인즈버리인데 그것 때문에 맞겠지만 세인즈버리는 바나나를 100% 페어트레이드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물론 전체 다 모든 과일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대표적인 상품인 바나나를 100% 페어트레이드로 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조금 다른 모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거까지 뭐 4가지 어떤 식으로 밸류체인을 나누든지 주요 리테일러들이 이 사업에 동참시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걸 잡아주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마을운동이나 시민 특히 소비자 쪽에서의 감시나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왜 있다가 없어졌을까요? 라는 거는 제가 우스갯처럼 얘기하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왜 장사가 안 될까? 그러면 너무 비싸거나 맛이 없거나. 근데 맛없는 이유는요, 여기 우리 커피 전문가들 있지만 그거는 그 커피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보다 브랜딩, 로스팅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지는 걸 갖고 태국 거에서 좋고 이거는 글쎄요 그 정도 입을 갖고 있는 한국의 소비자들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시립대학은 그거는 이제 시립대학 내 여러 학교들이 경쟁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지게 되는 게 있을 거고 반대 사례는 송호회대학교는 원두를 마실 수 있는 데가 지금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워낙 학교가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100% 맞죠? 우리는 100%입니다. 근데 그 100%라는 건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페어트레이드 마시고 있다라는 건 처음에는 좀 얘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독점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하는 데가 아이콥이고 아이콥은 공정력 커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꾸려가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큰 대학에서 페어트레이드가 잘 통하고 안 통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문제일 거고 서울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고요. 전략 얘기로 한 가지 더 하면은 다음번 서울시의 연구 과제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잘하는 전략 좀 만들어서 나는 그런 거랍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김성기 교수님께서 답을 주셔서 크게 더할 건 없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사업들 보고 이제 제가 아주 심층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제 쭉 전체적으로 보고 해외 거학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일단 개발협력에서 사회적 경제 접근법을 하려는 게 현지에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주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지 상황에 대한 이해, 현지에서 어떤 우물을 파주거나 학교를 지어오는 건 달리 현지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해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현지 조사나 준비의 문제가 이제 1차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저희 나라에서 나가는 주체가 NGO나 대학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협동조합이나 그 성공회 내가 이제 그 네팔에 트래블러스 맵이나 오르비 아시아 아름답게 몇 개 이제 사회적 개혁 묶어서 나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NGO나 대학인데 과연 NGO나 대학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경제 실제로 운영,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들이 알고 계실까? 저희 자체의 역량 강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코이카에서 그걸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주셨는데 코이카 분들은 얼마나 또 이 전통적인 원조 사업 말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원조 사업에는 이해가 많으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아직도 초기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코이카 이런 걸 해보고 이제 이랬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서 기존에 나가신 분들도 뭔가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이나 자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이카를 통해서 하든 어디를 통해서 하든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구, 저희들이 아주 초기적인 연구지만 이런 부분 좀 연구가 좀 활성화되고 논의회장 이런 것 같은 논의회장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코이카 이 용역 연구를 하면서 좋았던 것은 어쨌든 뭐 중간
중간 평가 무슨 세미나 하면서 실제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모셔서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성공 사례, 뭐 항상 얘기되는 그런 속에 얼마나 이 어려운 점이 많고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수익 창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런 걸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고 굉장히 중단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참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본가나 나라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연구와 좀 체계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여기 참여해주신 프로에 많은 선생님이 계신데 저희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을 받는 거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는 거 막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네. KCOC 남수장이고요. 네. 저는 이제 개발 쪽에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잠깐 이제 문자가 갔었는데 어쨌든 사회적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중국회에 있으면 더더욱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확장성을 원하기 전에 추구 전략부터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그런 차원에서 포인카가 현지 사무소에도 사회적 경제적인 현지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처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민간 NGO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인카 내에 전체에서 좀 주류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공정무역을 하시는 이제 아이템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적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경쟁적인 관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과거에 나누면서 민경이고요. 모든 발제자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양 총장님께서 하시는 발표 자료를 봤을 때 다양한 어떤 사회적 경제를 모델로 하는 그런 사례들을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연구 혹시 앞으로의 연구 중에 그러한 사례들 중에 혹은 뭐 모델이 될 만한 사업들 혹은 좀 이렇게 효과성이 좀 낮은 걸로 판명된 사업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해서 이게 원인들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같이 연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 중에 몇몇 분들은 제가 이제 사업 현장들을 가본 곳인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어떤 매뉴얼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참고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개 그런 사업들은 이사장님의 테이블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많아요. 사업을 어떤 단체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보자. 근데 현지조사나 아예 설계부터 잘못된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진행하면 할수록 피해다라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앞으로도 그런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진행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드렸습니다. 네, 또 의견이나 질문 네. 아까 공정거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커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비싸고 맛이 좀 떨어져서 공정거래 좀 잠깐 동일다가 훅 꺼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과 경쟁력을 하면서 어떤 점 보완하면은 그런 경쟁력을 가져서 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나 이 질문 이런 분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그러면 각 발표하시는 분들이 한 2분 정도 주시고 선생님 얘기 공감하는 거는 선생님 코이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출구 전략이라는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야 될 때 돈 없어서 나가야 되면 할 수 없지만은 제가 협동조합을 강의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서 잘할 거야.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고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럴 때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그냥 용어로만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소회.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말 쓰지 말고 좀 계속 지속해서 뭔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 사주 거래 관계가 제일 건강한 거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공정무역
돼 있다라면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커머니티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고 그 이상의 걸 확장시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뭐 다른 것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금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계속 더 넓혀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어트레이드 커피가 각도 맛도는 다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금고 염색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어 엎는데 그러면 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말씀하시는 그 실제 그 사업의 성공 실패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100% 공감하고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조금씩 이렇게 정착시켜 왔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게 또 다시 이렇게 복제 가능하다 그러면 배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연구자들이 더 많이 고민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만 얘기지만 코이카를 포함해서 다른 파티 주는 데서 연구 평가에 조금 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한 같지는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하여간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스스로 질문이 많이 나올 거 생각했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일단 그 몇 가지 저한테도 직접 그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 남 교수님 대답해 주실 테니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코멘트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이카 영역 사업의 한정지에서 생각한다면 국내 사례라고 하면 코이카 사례인데요. 좀 뭐 성공 사례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당하게 완전적으로 뭐 가치사들이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사례들이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뭐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내세웠던 사업도 출발부터 굉장히 삐그덕거렸다. 그런 것들을 발견했고요. 우리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인을 알고 싶은 건 굉장히 좀 앞으로 하고 싶은 연구 주제고요. 모델 효과성 측면에서도 이제 이것들 반드시 이제 좀 진단이 돼야 되는데 일단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 경제든 유형화를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트랜스퍼하려고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자생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기업이 어떤 거기서 좀 뭐 CSR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설립된다. 그래서 이런 유형화에 따라서 좀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어떤 진단보다는 이제 그 코이카는 연구력을 발주할 때 많은 연구라고 하지만 이제 본인 민간 협력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어프로치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방안을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력을 수주했을 때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추구 전략 위에 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 엑시트 스트래티지를 왜 고민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도매 에이전시도 그렇고 현지 NGO도 그렇고 이게 바로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면피할까가 아니고요. 바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어떻게 잘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서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그게 뭐 이게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우리가 여기 만들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뭐 그런 고민들이 녹아있지 않나 출구 전략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그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자료집이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자료집에 보면은 아주 기초 자료를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국내 사례들, 근데 이제 해외 사례 30개 굉장히 발전된 개발 기관이나 월드뱅크나 유엔인데 이런 데서 했던 좀 어드밴스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재료로 하셔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도 하시고 기존의 사업에 새로운 시각에서 평가도 다시 해보시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김성민 교수님께서 코이카를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그 보고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좀 이런 분야에서 좀 체계적인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시작하는 게 좋은 건지 정말 기업과 붙여가지고 출전을 싸워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국제개발 협력에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인 이 이펙티브니스, 이 성공 사례, 평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사회적 경제 접근법과 어떻게 조율시키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코이카가 앞으로 해야 될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는데